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점성학에 대해서 여행을 떠날 건데요. 점성학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체나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하늘의 천체나 움직임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아리송하실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30여 강 동안 차근차근 그걸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떠나기 전에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알고 가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우리가 점성학으로 어떤 사람을 살펴보는 거를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또는 이렇게 점성학이라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좀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출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강, 점성학으로 운명 보기 사례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이제 점성학을 배우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그게 뭐냐면은 그 자체로 닫혀있는 하나의 완전한 체계를 이루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완전한 디자인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요, 이런 주문을 막 해요. 그 나사가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완벽하게 그냥 통으로 일체화되게 만들어라 라는 식의 주문을 합니다. 디자인의 철칙이요. 그래서 다 라운딩 처리가 되죠. 또 신기하게 다 라운딩 처리가 돼 있고, 그리고 보면 흠이라던가 틈 이런 걸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일체화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요소들이 막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뭐 버튼도 다 안에 들어가 있고, 버튼도 최소화되어 있고, 일체화되어 있고, 간결화되어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완전한 체계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게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하나여야 된다. 하나처럼 움직여야 된다. 이게 범용성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나 이런 것들은 어떠한 기계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한데, 그 프로그램 따로, 하드웨어 따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거의 모든 제품들은 그 소프트웨어는 그 기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도 하나로 통합시켜버렸어요. 요 개념이 어떤 쪽으로 이제 차트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금성이 염소 자리에 있다라는 거에 나옵니다. 염소 자리라는 거가 이게 규칙이나 질서예요. 그 다음에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질서나 하나의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게 염소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금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나의 어떤 그 매력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어떤 그 힘 중에서는. 근데 이게 어떤 뜻이기도 하냐면은 미적 감각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미적 감각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금성을 보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의 금성이, 미적 감각이 뭐예요? 완벽하게 질서 잡히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미적 감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센던트라 삼각을 맺고 있어서 이 사람의 정체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는요, IT 기기를 만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자면 이 사람은 디자이너에 가깝습니다. 디자이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애플을 창업했을 때도 디자이너 또는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가깝거든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이 인식하기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죠? 프레젠테이션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발표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정체성은 요거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애플 컴퓨터, 그러니까 애플의 그 최초의 컴퓨터를요, 다 설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로직을 다 만든 사람은 이 스티븐 잡스가 아니라 그 위즈니악, 그러니까 같이 동업했던 그 사람이 천재예요. 그 사람이 컴퓨터 천재라서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로직이나 이런 걸 만들었고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스티븐 잡스는 마케팅 했습니다. 또는 그 제품의 외관을 만들었어요. 외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총괄 지휘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디자인, 모습, 이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요 제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진짜 이 사람의 지독한데 뺄 때까지 뺍니다. 더 이상 뺄 수 없을 정도로. 맥북 에어 아시죠? 맥북 에어. 그거 나왔을 때 왜 충격 먹었냐면 뺄 때까지 뺐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뺄 게 없어. 무게를 줄일 때까지 줄이고. 기능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냅두고 다 쓸모없는 걸 다 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핵심을 냅두고 다 제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핵심을 냅두고 다 제거시킨다는 게 뭐냐면 정갈자리의 현상입니다. 정갈자리 이때가 그 낙엽이 떨어지고 나무의 가지만 앙상하게 남는 어떤 시기를 나타내요. 그럼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고 이게 뭐죠? 뿌리랑 줄기만 있고 잎사귀는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력의 코어, 생명력의 핵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갈자리 같은 경우는 죽음과 재생의 별자리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갈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극단적인 어떤 태도들이 나옵니다. 다 빼거나 다 넣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OX 게임처럼. 그 개념이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그 토성이 정갈자리 세 번째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상승점하고 또 60도의 각도를 맺고 금성하고도 60도의 각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디자인을 추구하는데 그걸 어떻게 추구하냐면은 뺄 때까지 다 빼버려. 로 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뺄 때까지 빼는 거, 그리고 완전한 체계, 완전한 디자인, 통일된 체계,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제품을 통해서 얻는 고객 경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뺄 때까지 뺀다는 것 자체가 곧 고객 경험이 좋다라는 뜻을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꼭 필요한 기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과 기능의 연계성이 매우 자연스럽고 아주 편안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물 흐르듯. 소위 말해서 물 흐르듯 넘어가야지 우리는 거슬림이 없죠. 이 사람은 모든 제품이 구동되는 그 통일 체계 안에서 물 흐르듯 모든 경험들이 일어나야 돼요. 조금만 뭔가 걸리적거리거나 조금만 불편하면 그걸 없애는데 온 집중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집중을 하는 포커싱 목적이 뭐예요? 고객 경험의 극대화. 아주 편안한, 정말 내 몸에 맞는, 그러니까 되게 이율배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통일적이고 통합적이나 개인한테는 딱 맞는, 모두가 다 똑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개개인한테는 다 뭔가 편안하게 맞는, 이게 뭐냐면 이 느낌이 개자리 느낌입니다. 개자리 느낌이에요. 개자리라는 건 하나됨을 의미하거든요. 염소자리도 하나됨을 의미해요. 염소자리라는 거는 큰 질서나 규칙 안에서 요소들이 하나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개자리의 하나됨이라는 거는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딪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완벽하게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이 제품하고 나하고 일체화된다는 겁니다.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제품 또는 자신의 회사, 자신의 브랜드를 고객하고 일체화시켜버리는데 온 집중을 다합니다. 그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사람의 정체성과 이 모든 요소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또 무언가를 해낸다면은 그 모든 행위는 이런 걸 지향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제품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로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티븐 잡스가 거쳐간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애플의 창업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위즈니악하고 그 차고에서 공동으로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애플에서 스티븐 잡스가 쫓겨났다는 건 아십니까? 스티븐 잡스가 아까 맥 시리즈,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를 만드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독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 닥달을 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막 투자하고 또는 그 정도 퀄리티가 아니면은 막 포기를 안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아직 판매가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서 이 스티븐 잡스를 쫓아냅니다. 너가 있으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다 하면서 쫓아냈어요.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와가지고 넥스트라는 회사를 차려요. 이게 워크스테이션 제작 회사인데 워크스테이션은 이제 기업용 좀 규모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애플은 이제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죠. 그래서 넥스트라는 걸 차리는데 왜냐면 이제 쫓겨나긴 했어도 부자긴 부자예요. 뭐 애플을 창업하고 돈을 벌었고 다 그거 이득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넥스트를 이제 창업해요. 근데 이제 넥스트를 하고 창업을 했는데 시원찮았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픽사라는 회사를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이제 픽사가 나와요. 픽사는 애니메이션 회사죠. 그렇죠? 이 픽사라는 회사, 참 이 사람의 정체성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픽사라는 회사는
이 사람이 창업한 건데 애니메이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금성하고 원래 관련이 되게 깊은 겁니다. 디자인,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이 사람 맨날 똑같은 옷 입은 거 알죠? 까만색 거의 청바지. 맨날 일관된 패션, 미적 감각. 이거 다 금성입니다. 금성이 뭐라고요? 염소자리. 일관되고 통일된. 이 사람 패션, 일관되고 통일된. 변하지 않는. 이런 느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픽사를 차린 것도 참 그래요. IT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애니메이션 회사를 막 차려요. 그렇죠? 그거 이제 금성 아까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금방 말했다시피 자기가 차린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다음에 나중에요. 이 픽사가 이제 성공을 합니다. 되게 성공을 해요. 그 토이스토리를 막 찍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막 하는데 그때 이제 회사가 애플이 막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다시 스티븐 잡스한테 헬프를 요청해요. 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회사 다 죽어간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다시 애플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게 아이팟하고 아이폰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진짜 지금도 세련된 그 개인용 컴퓨터 맥 시리즈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기를 확 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토성이 정갈자리인 거에 나타나는 겁니다. 토성. 왜냐면 토성이라는 거는요. 규칙, 규율이기도 한데 이거는 어떤 뜻이기도 하냐면 현실 세계에서의 한계의 개념입니다. 이 토성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서의 한계야. 이게 뭐냐면 나의 사회적 역할이라던가 위치와 매우 연관이 있는 별자리가 토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럼 여러분들 저를 강사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댄스를 막 해. 그럼 여러분들은 헷갈리겠죠. 제가 뭐 하는 인간인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이 사회에서의 어떤 한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한계는 직업으로 인식되거나 그 사람의 역할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 헷갈리잖아요. 저 뭐 하는 인간이야? 전 뭐 사회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자기를 지칭할 때 보통 직업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 능력은 어디까지예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인정받고 제 역할이라든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계. 그리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큰 질서 안에 그 사회적인 어떤 의무를 수행하죠. 그런 것들이 다 토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갈자리죠. 정갈자리는 뭐예요? 죽음과 재생의 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인 큰 틀이 한번 죽고 다시 재생한다라는 거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성이 어센던트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간접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죠. 이런 진짜 흔치 않은 아마 그 창립자 중에서 이런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모습이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 화성이 8번째 집에 있는 거에 나타나는데 이 화성이라는 거는 어떤 행성이냐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위기나 위험을 겪잖아요. 이렇게 생존 본능인데요. 이 화성이라는 건 생존 본능을 의미하는데 생존 본능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위기나 위협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기를 처했죠. 그렇죠? 위기를 처했어요. 위기 뭐예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잘렸어. 자기가 창업한 회사예요. 그럼 위기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엄청난 위기죠. 이 사람은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새로운 회사 창업해. 그래 새로운 회사 창업해. 뭐죠? 정면 돌파. 이제 나 은퇴할란다. 내가 이쪽 업종은 이제 안 할란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란다. 너무 억울해. 어떻게 내가 창업한 데에서 쫓겨나지 내가. 너무 화가 나. 정말 막 진짜 복수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거 해 그냥. 빡빡 친다. 새로운 거 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자리의 반응입니다. 양자리라는 거는 음기가 양기를 뚫고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랙이 일어나면서 어떤 새로움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출발. 기존의 것이 이어지면은 그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양자리의 시작은 항상 기존의 것의 파괴를 어느 정도 동반합니다. 기존의 것의 크랙을 일으켜요. 지금 격렬한 크랙이 일어났어.
격렬하게 내가 지금 파괴됐단 말이에요. 부서졌어요, 흐름이. 그 흐름 부서진 데서 뭐가 튀어나와요? 새로운 게 튀어나옵니다. 넥스트는 기존에 했던 회사니까 그렇다고 쳐요. 이것도 회사, 컴퓨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완전 새로운 거 하고 있죠, 픽사. 그리고 완전 새로운 걸로 부활했잖아요. 이게 성공해가지고요, 여기로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기에 닥쳤는데 완전 새로운 걸 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8번째 집에 화성, 양자리. 8번째 집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위기의 집이에요. 위기의 집. 타인의 소유물. 내가 절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우리는 그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만 그 모습만 나타나는 거죠. 그 위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죠. 몇 월, 몇 일, 몇 시에 내가 어떤 위기를 겪을래. 이런 거는 8번째 하우스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잡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스티븐 잡스가 그 애플에 복귀한 뒤에 되게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던가 또는 앞으로 애플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마케팅 제목이 Think Different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하면서 막 이런 그런 위인들, 뭐 세상을 바꾼 위인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우리 애플도 이런 회사고 우리의 제품은 앞으로 이런 걸 개발할 거다라는 식으로 막 마케팅을 전개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광고에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다. 우리 회사도 그렇다. 우리 제품도 그렇다.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뭔가 이런 애플을 쓰고 그러면은 뭔가 그런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 뭔가 창조적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애플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브랜드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티븐 잡스가 말한 자신의 정체성이고 또 자신 회사의 정체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우스가 나를 나타내는데 어센던트는 특히 나를 나타내는 지점이고요. 이 첫 번째 하우스의 도머사일이라는 거를 이제 봐야 되죠. 도머사일.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어떠한 행성 또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도머사일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도머사일이 첫 번째 하우스가 처녀자리였어요. 아까 헷갈리시는 분은 아까 앞으로 가셔서 한번 차트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하우스 처녀자리였는데 처녀자리의 도머사일은 수성입니다. 그럼 이 수성은 어디 있었냐? 6번째 하우스에 물병 자리에 있어요. 일단 6번째 하우스라는 거는 업무, 일, 잡무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일을 끊이지 않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뭐 자기 일 끝나고.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엄청 광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일단 6번째 하우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 수성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물병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병 자리. 물병 자리가 도대체 어떤 별자리냐? 물병 자리는요. 이 물병 자리는 2가지의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보통 물병 자리이신 분들의 90%는 첫 번째 버전이고 한 10%는 두 번째 버전의 물병 자리예요. 근데 지금 이 스티븐 잡스는 두 번째 버전의 물병 자리인데 첫 번째 버전의 물병 자리는 어떤 식이냐면 되게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데 개인의 자유도 포기하진 않아요. 이게 같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버전은.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사회생활 되게 성실하고 착실하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분리되면서 움직입니다. 이 첫 번째 버전이. 그런데 이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치하지? 이렇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 또는 어떤 사상이 있으면 이 개인의 자유나 사상을 현실 세계에 현현시키려고 그래요. 현현이라는 건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개인의 어떤 가치관 또는 개인의 어떤 사상 또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취향 이런 게 있다면 그걸 개인의 영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모든 사람들, 최대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병자리라는 거는 개혁이라던가 또는 어떤 정말 참신하고 정말 기상천외한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의 대다수의 물병자리 기운을 쓰는 사람들은 이 기상천외하고 아주 개혁적인 거를 아주 국소적으로만 실행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지독히 현실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 스티븐 잡스는 뭐예요? 두 번째 쪽에 더 가깝게 지금 에너지가 발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달이 어디에 있냐면 양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라는 게 지금 또 8번째 집에 있어요. 달이라는 거는 태양과 어센던트와 더불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양자리에 있다라는 거. 양자리는 뭐예요? 이거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나 출발이고 도전입니다. 그리고 8번째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위기나 위험이 닥쳤을 때 항상 새로운 시작이나 출발을 한다는 거고, 이 새로운 시작이나 출발로 위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도망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뚫고 간다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걸 부수면서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이 물병은요, 부딪힘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현실 세계와 부딪힘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물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걸 추구하긴 하지만 부딪힘으로 추구를 잘 안 해요. 이 물병 자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거나 만반의 내가 어떤 실력이 될 때까지 계속 가다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현실 세계에 보여주면서 현실을 바꾸는 그런 개혁가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을 때 엄청나게 그 전에 공부를 했던 겁니다. 뭐 갑자기 새로운 세상을 바꾸는 이론이 튀어나왔겠어요? 아니죠. 엄청나게 자기 혼자 공부하고 자기 혼자 뭐 그걸 탐구하고 해서 그걸 수십 년의 어떤 그런 연구 결과, 공부의 결과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일반상대성 이론이 탄생을 한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이 물병 자리는. 그래서 부딪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자리는 뭐냐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얘가 이 스티븐 잡스가 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스티븐 잡스님이 처음에 창업할 때도 막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막 창업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퇴하고요. 제품 만들 때도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잘렸을 때에도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또 새로운 거 인수하고 창업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면서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리예요. 그리고 물병은 뭐예요? 이 사회를 바꿀 만한 어떤 진짜 참신한, 진짜 창조적인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12사인에서 보게 되면은 염소 자리 동지를 지나면서 양기가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염소 자리에서는 양기를 인식할 수가 없고 이 물병 자리에서 양기를 인식합니다. 이때 탄생한 양기가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사이클, 한 주기를 만들어내고 한 주기를 다스리는 양기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이고 큰 양기예요. 그게 물병 자리의 양기죠. 그런 것들이 정말 참신한, 정말 새로운,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뿌리가 되는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물병 자리에 있다. 이게 뭐예요? 수성인데 이게 첫 번째 별자리의 도모사일이더라. 첫 번째 별자리는 뭐예요? 나를 나타낸다. 이 사람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티븐 잡스의 인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티븐 잡스의 인연. 여러분들이 이제 스티븐 잡스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IT계의 스타다 보니까 이 사람의 능력만으로 또는 이 사람이 워낙 대단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차려졌고 또 이렇게까지 여러 훌륭한 제품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전기라던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을 곁에 두었어요. 그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또는 그 뛰어난 사람들하고 정말 깊이 있게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성장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2명이 있는데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하고 오렌 파월입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 스티븐 잡스랑 함께 공동으로 애플을 창업한 사람이죠. 이 둘 중에 만약에 IT의 천재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워즈니악이 IT의 천재에 더 가까워요. 이 사람은 이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슈렛 패커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연구원이죠. 막 개발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뛰어난 컴퓨터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개인용 컴퓨터, 이때는 진짜 개인용 컴퓨터가 막 시작될 그런 초반기입니다. 그 전에는 진짜 막 엄청 거대한 그 대학교에서나 볼 만한 그 컴퓨터의 초기 형태, 계산기죠. 큰 계산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컴퓨터를 가질 수가 없었죠. 너무 크고 비싸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개인용 컴퓨터의 어떤 그 시발점인 모델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슈렛 패커드에 그걸 제안해요.
근데 자꾸 안 해줘, 회사에서. 근데 옆에 있던 스티븐 잡스가 보니까 그게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걸 보는 눈이 있어요, 얘는. 무슨 눈이 있죠? 물병자리의 눈. 들어보니까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꼬십니다. 창업하자, 창업하자. 근데 얘는 지금 멀쩡한 회사 그때 휴대피커도 엄청 좋은 회사였어요. 멀쩡한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뭔가 이렇게 여기서 투자받고 이거 하면 훨씬 잘 될 것 같아서 싫은데 하면서 거절하고 있는데 이 스티븐 잡스가 이 사람의 친구까지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의 친구들을 다 꼬시고 스티븐 잡스도 맨날 찾아가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이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부자인데 애플 창업자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동네 가면은 맨날 뭐 이렇게 추리닝 차림으로 동네 막 이렇게 마실 잘 나오시는 분인데 막 사진 찍으라면 찍어주고 막 항상 웃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엄청 나누고 되게 착해요,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막 꼬드기니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 버렸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이 스티븐 잡스의 태양을 보면은 태양이 7번째 집에 있습니다. 7번째 집에 있어요. 7번째 집이라는 거는 파트너라던가 배우자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경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파트너나 배우자, 경쟁자하고 엄청나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업도 동업을 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로렌 파월이라는 사람하고 하는데 어떤 시기 때 하냐면 이 사람이 그 애플에서 쫓겨나고 그 넥스트라는 회사를 좀 창업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있는데 넥스트가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 사람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로렌 파월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굉장히 심리적 안정을 얻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되거든요. 그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로렌 파월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때 뭐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머리 좋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스티븐 잡스가 죽고 스티븐 잡스 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선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여성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죠. 그것도 뭐예요? 배우자고 파트너, 영향까지 받죠. 그 다음에 스티븐 잡스의 영원한 라이벌이 누군지 아시죠?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항상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앙숙이면서도 서로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둘은 되게 다른 길을 가죠. 이 사람은 정말 통합되고 하나된 시스템을 추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범용성을 추구하는 거죠. 원래 뿌리로 가면은 모든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걔네가 MS-DOS로 시작하잖아요. 모든 컴퓨터에서 모든 기계에서 구동되는 그런 걸 추구합니다. 하여튼간 그런 경쟁자도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그런데 지금 보면 물고기 자리죠. 이 태양이라는 건 또 뭐였죠? 그 사람의 나타내는 뿌리가 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죠. 태양, 달, 어센던트. 태양은 원동력이나 뿌리에 가깝습니다. 빛,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은 이 사람은 안 됐을 거예요. 없었을 거야. 그냥 모든 에너지나 이 사람의 능력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원동력인 사람이 이 사람 곁에는 항상 있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그다음에 그 상대의 성질이 물고기 자리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자리라는 거는 온갖 것이 섞여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포용력이 가장 강한 별자리입니다. 모든 별자리 중에서 포용력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스티븐 워즈니악이 진짜 약간 그 전기를 보면 좀 안쓰러울 정도로 스티븐 잡스한테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되게 살아생전에 서로 이제 갈라설 때가 있는데 그때부터 스티븐 잡스를 되게 싫어했어요. 일화가 되게 많아요. 원래 자기한테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뭐 $5,000인가를 줘야 되는데 자기는 뭐 $1,000밖에 못 받았다. 그런데 얘가 중간에 띵 까먹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일화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얘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빡이 치네. 이런 일화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뭐 그냥 좋게 잘 지내고 마지막에 이제 참자 참다 안 해서 갈라서는데 나중에는 또 용서해요. 죽기 전에 워즈니악이 우리 다시 친해졌다 하면서 용서를 받아들이자 하면서 이런 되게 포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물고기라는 포용력 때문에 부드러운 별자리입니다. 뭐 남들을 돕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로렌 파월은 좀 다르기는 해요. 이 사람도 지금은 자선 사업 같은 걸 하니까 굉장히 이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관점. 그다음에 되게 헌신적으로 이 스티븐 잡스의 배우자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헌신적인 거, 포용력 이런 개념이 이제 물고기 자리에서 나타나는데
보통 우리가 차트에서 남성인 경우에 차트의 대상이 남성인 경우에 배우자를 볼 때에는 금성이라는 것도 살핍니다. 7번째 하우스도 당연히 살피지만 근데 이 사람의 금성은 염소 자리이고 이 염소 자리의 금성은 정갈 자리와 개 자리와 연동되어 있어요. 아스펙트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렌 파월이 금융 쪽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 금융이라는 것이 염소 자리하고 염소 자리라던가 이 정갈 자리랑 되게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정갈 자리랑 관련이 깊은데 왜냐면 이제 디센던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정갈 자리랑 삼각을 맺어요.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디센던트는 배우자의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ASC, 어센던트는 나의 지표인데 이 디센던트는 배우자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이 정갈 자리의 기질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정갈 자리라는 거는 매우 헌신적일 수 있지만 매우 강력한 별자리입니다. 단순히 약하기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정말 사회적 리더로서 스티븐 잡스가 죽고 난 뒤에 사후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적 리더로서 지금 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연약하고 포용력만 넓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갈 자리에서도 나타나고. 하여튼간 이 스티븐 잡스의 태양을 보고 이렇게 파트너십이 이 사람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서 에너지나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티븐 잡스를 통해서 점성학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처음 듣는 단어들 되게 많았죠. 뭐 어센던트라더니 도모사일이라느니 뭐 6번째 하우스, 뭐 토성, 정갈자리 이런 말들이 들리면서 그런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운명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운명의 흐름 또는 삶 속의 어떤 모습을 점성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지금 방금 들었던 약간 낯선 단어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의 운명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이 쓰이고 이해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와 함께 배울 겁니다. 하나씩 배우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에 대해서 또는 내 친구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그 운명이나 삶에 대해서 조금 명료하게 이해되는 날이 올 겁니다. 저와 함께 포기하지 마시고 점성학 끝까지 함께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